오늘은 예술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사는 사실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부분만, 그리고 우리가 공연 예술을 하니까 공연 예술 부분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예술, 그리고 중세 예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바로크 시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대 예술입니다. 고대 고전 예술은 기원전 500년에서 300년 그 사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술 장르는 연극, 그리고 미술, 특히 건축 미술이 있습니다. 저희 연극하면 그리스 비극 떠올리시죠? 그리고 건축 미술 하면 그리스 신전,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스 예술 작품의 제작 목적은 공동체를 위한 도덕이었어요. 연극은 국가 지원으로 만들어졌고 예술은 사회적 목적에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에 따라서 평가되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연극은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였는데요. 인구 비례에 비해서 극장의 규모는 엄청났고 또 연극을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은 멈추고 함께 공연을 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건축 미술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크로폴리스를 대대적으로 재건하고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함으로써 도시국가 아테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 고전시대 미술 작품의 특징은 균형과 조화였어요. 전체적인 부분의 조화 속에 미적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국가와 개인의 합의를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뒷날 르네상스에는 고대 그리스 예술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인문주의 인간 중심의 예술로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중심이라고 말하면 오늘날의 예술가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술 작업을 하고 또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독창성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국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독창성을 발휘하는 것은 국가가 금기시하는 부분이었어요. 여기까지 고대 예술을 짚어봤습니다. 고대 예술을 생각하시면 그리스 신전, 미적 아름다움의 추구, 균형과 조화,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합의를 중시했다. 그리고 예술은 각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도덕을 목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세 예술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15세기까지 중세라고 합니다. 꽤 긴 시간이죠. 네. 대표적인 예술은 성당 건축 그리고 종교극입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가장 큰 변화는 고대 예술관의 가장 중요했던 미적 아름다움 추구, 창조주의 미와 동일시. 그것은 근본 개념은 남아있으면서도 인간 중심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전통과 권위가 사회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을 그리는 것과 예배의 의식이 강조된 음악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때는 성당을 정성을 다해 치장하고 건축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네스크 예술, 고딕 예술이 발달합니다. 로마네스크 예술하면 성당의 아치형이 둥그런 거, 그리고 고딕 예술은 성당의 아치형이 뾰족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노트르담 성당도 이 시대의 산물이죠. 처음에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번성했던 연극을 금지시켰지만 기독교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민중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연극은 아주 좋은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장황하게 변해갔죠. 나중에는 교회를 벗어나 광장이나 장터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문학적 성격도 짙어졌습니다. 외설적인 농담이나 잔인한 장면 같은 세속적 즐거움도 마다하지 않게 되죠. 중세 시대의 예술은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중세의 관객은 재미만 있으면 내용이 격가지로 이어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며칠씩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전문적인 직업적인 배우가 없었고 도시 주민들이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이를테면 노아의 방주는
배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요나와 고래는 어부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중세 예술을 짚어보았는데요. 중세 예술이라고 하면 떠올리시는 게 기독교 종교 예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를 무대로 하고 있고요. 특정한 예술 분야가 아닌 다양한 예술이 발전하고 꽃피었던 시기입니다. 르네상스는 재생 혹은 부흥을 뜻하는 이탈리아의 리나신토멘토에서 온 말인데요. 이것은 고대 예술을 재생한다는 뜻입니다. 르네상스인들이 중세와 다른 무엇을 찾다가 도달한 지점이 바로 고대 예술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예술 르네상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고대의 미의 모범을 삼고 그러한 미의 부흥을 추구하는 고전주의 양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문학에서는 인문주의라고 불리며 절제와 조화가 갖추어진 고귀한 인간 정신의 아름다움을 그리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르네상스가 시작된 무렵에 유럽은 아주 재난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4세기 초 기근이 유럽을 휩쓸었고 기근으로 인해 쇠약해진 사람들에게 전염병,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흑사병이 지나간 15세기 초 유럽 인구는 1세기 전에 비해 약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의 존재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지금 코로나19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이전에는 전혀 의학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시체들도 길거리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겪게 됩니다. 살기 어려운 농민들은 전쟁과 질병으로 한계 상황에 다다랐고 그리고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럽이 이러한 재난에서 회복되는 과정은 또 새로운 질서를 자리 잡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럽이 봉건주의가 몰락한 대신 중앙집권적 국민국가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탈리아는 더 빨리 질서를 잡으면서 찬란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됩니다. 예술사에서 르네상스 시대만큼 예술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기는 드물었는데요. 예술 분야별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미술은 전문화가 진전된 시기인데요. 화가, 조각가, 건축가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미술가의 지위도 굉장히 르네상스 시대에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원근법과 같은 기법도 이런 기법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학가도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듣는 문학에서 읽는, 보고 읽는 문학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카톡 참고에 제가 인쇄소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음악가는 시인과 구별되고 음악가는 정말 음악을 하는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연예술은 종교극에서 벗어나 연극, 무연극, 발레, 오페라 같은 새로운 공연예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공연예술은 장차 바로크 시대에 예술을 주도하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르네상스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르네상스 시대에 하면 중세를 탈피하고 고대 예술을 재생하려고 했다. 그리고 예술의 다양성과 큰 발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번엔 네 번째 바로크 예술입니다. 화려한 17세기에서 18세기 화려한 건축물과 예술작품 그리고 웅장한 공연예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탈리아의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을 극복하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자 사치스러운 건축물과 예술작품을 제작해 신자들의 신앙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에서 18세기에 프랑스로 건너간 바로크 예술은 절대주의 왕실 중심으로 비종교적인 주제를 다루는 예술로 넘어갔습니다. 바로크 예술하면 허세를 부리듯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웅장한 규모의 작품, 극적인 양식을 추구했다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연예술 또한 왕의 위엄을 과시하고 그 영광을 칭송하는 데 첫째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 바로크 시대의 예술 생산을 특징 짓는 것은 바로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중세부터 르네상스까지는 예술 생산을 규율한 것은 바로 도시 단위의 소규모 조직 단체였습니다. 반면에 아카데미는 그보다 큰 규모인 국가 단위의 예술가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이 시대의 산물인데요. 이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건축, 조각, 회화, 공예, 조경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하나의 통일된 계획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 조직 아카데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분야별로 미술 아카데미도 있고 공연 예술 아카데미, 이렇게 아카데미가 국가 조직으로 생겨나게 된 거죠. 이번에는 무용극, 발레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르네상스 말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오페라와 발레는 루이 14세의 궁정에서 활짝 꽃피었는데요. 루이 14세는 어릴 때부터 화려한 무도회를 좋아해서 직접 발레 공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발레는 이탈리아 메디치 집안 출신인 카트리드 메디시스가 앙리 4세에게 시집을 가면서 프랑스로 전해졌습니다. 16세기 발레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춤추며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귀족, 하인, 그리고 무용수가 뒤섞여서 공연을 했으면서 얼굴에 가면도 쓰고 높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발레의 화려함이 왕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장치를 갈수록 복잡하고 화려한 것으로 발전했고 국왕의 지원으로 발레의 규모는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귀족이 소규모로 즐기던 발레는 대규모 궁중 발레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17세기를 지나면서 발레 기술은 더 복잡해지고 따라서 직업 무용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공연 예술이 주류를 잃은 바로크 시대에는 문학과 음악은 공연 예술을 보조하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절대주의 궁전이 있는 곳이면 오페라가 번성했습니다. 영국의 궁정음악가 핸델이 이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바로크 예술을 마무리하면서 바로크 예술하면 화려한 성당 건축 예술작품, 또 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궁전 건축, 궁전에서 웅장하게 공연 예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또 국가 조직인 아카데미가 생겨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고대에서 바로크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각각 근대 예술을 지나서 지금은 현대 예술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예술의 자율성과 또 개인의 독창성, 그래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로서 또 예술가가 된다면 나는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싶은가? 혹은 나는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적인 어두운 면 혹은 사회적 이슈들을 표현하고 싶다. 아니면 일상을 무대에서 표현하면서 또 같이 공감해 가고 싶다. 또 구체적인 주제여도 좋고요. 또 전통 예술을 현대 예술과 어떻게 조화롭게 표현해보고 싶은가?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